자, 이 표에 보면은 지금 유압식 버너 환류가 안 되는 거, 환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회전식 로타리 버너, 그 다음에 고압 기류식에서도 노즐 바깥 부위에서 혼합이 되는 거, 노즐 안쪽에서 혼합되는 외부, 내부 있었고요. 저압 기류식도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비연동형, 연동형 이렇게 나누는데 이 연동이 된다는 것은 공기 분사하는 양과 연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건타입 버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볼 것은 불꽃의 길이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유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좋습니다. 유압식 버너는 기름 자체에 압력을 가해서 분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화염의 특성은 단염, 좀 짧아진다. 그리고 좀 길어진다 그런 경우는 고압 기류식에서 좀 길어지는 거예요. 장염, 불꽃이 길어진다. 내부 혼합형으로 채택한 고압 기류식도 단염에서 장염 조절하는 범위에 따라서 좌우로 장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식 버너까지도 단염이고요. 분무컵이 있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오토마이징 컵을 사용한다. 그리고 건타입 버너는 유압식 버너와 송풍기, 즉 공기를 분사하는 송풍기가 같이 조합된 형태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압 공기가 아니고 여기는 저압 기류식, 연동이나 비연동이나 저압 증기를 사용하죠. 이것도 저압 증기죠. 즉 무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별다른 매체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유압식은 기름 자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체가, 즉 무화 매체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만 그대로 합니다. 기름을 안개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단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회전식 버너는 기름 자체를 안개처럼 만들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분무컵이라고 하는 거. 고압 기류식 종류는 고압으로 뿜어지는 공기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죠? 저압 기류식은 뭐예요? 압력은 좀 낮지만 뜨거운 증기를 사용합니다. 저압의 증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유계통 장치입니다. 이 급유계통 장치는 저장 탱크, 기름 탱크에서 버너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장 탱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그만 탱크가 다시 나오는데 이걸 서비스 탱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너가 나옵니다. 저장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1차 한번 보내고 서비스 탱크에서 마지막으로 버너로 넘어갑니다. 저장 탱크는 저장하는 양이 1, 2주일 정도 최소 이상을 저장을 하고 심한 경우는 한 달짜리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기계실 같은데 외부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주유소에서 탱크 로리차를 불러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름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기름 탱크를 사실 보온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기름 자체는 저온에 얼지 않지만 증유 자체가 끈적거리기 때문에 끈적거리는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40 내지 50도 정도로 예열하는 장치가 속에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이 정도로 예열을 하면은 그 예열하는 열이 어때요? 밖으로 식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열하는 장치는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조그만 탱크로 보내주는 그 펌프가 뭐냐면은 약 40, 50도로 예열했어도 아직도 점도가 남아있는 상태이죠. 끈적거린 성질은 어느 정도 약간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끈적거린 기름을 원활하게 이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되는 펌프가 날개같이 생긴 임펠러가 달려있는 펌프를 사용하면 되지 않고요. 기어로 딱딱 물어서 이송하는 게 필요해요. 기어 펌프 최소한 아니면은 스크루, 나사식으로 이렇게 물어서 기름을 이송하는 게 필요한데 보통 이렇게 기어들이 있으면은 두 개 쌍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뾰족뾰족하게. 이게 이런 통으로 돼 있어요. 만약 이렇게 기어가 회전을 하면은 가운데로는 통과를 못 해요. 이빨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회전하는 이 틈새마다 기름을 머금고 기어 이빨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갑니다. 소량의 기름을, 끈적거리는 기름을 기어 이빨 틈새 사이로 찝어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점도가 비교적 높은 고점도 유체도 중유도 이송이 되는 형태가 구조상으로 기어 펌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류 펌프도 녹짓기 구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양쪽에 암수 이렇게 맞물리는 이빨이 있어서 돌면 어때요? 쫙 가운데 통과하죠. 그러면서 짜지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된 게 뭐냐? 스크류 펌프입니다. 자, 이처럼 고점도 유체를 저장 탱크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 탱크까지 이송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어 펌프를 사용한다. 기어 펌프를 사용한다. 그리고 펌프 같은 중요한 장치 앞에는 항상 뭔가 찌꺼기를 걸러줄 수 있는 여과기가 기본이죠. 모든 장치에 여과기 들어갔다 그러면은 뭔가 중요한 장치 앞에 찌꺼기를 걸러서 그 중요한 장치에 틈새 끼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연료유 중에 불순물, 여기서 여과기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여과기가 없느냐? 아니에요. 번호 직전에도 여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일 프리히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오일은 기름이고 프리는 앞에, 전에, 히터니까 분사하기 전에 미리 덮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름 예열기, 중유 예열기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중유 예열기 오일 프리히터에도 앞에도 사실은 여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비스 탱크 역할은 중유를 저장하는 이 탱크에 비해서 소량입니다. 2 내지 3시간 정도 저장을 하고 버너보다도 약간 높게 설치를 해서 1.5m 이상 높이를 유지를 해서 약 1000정 쪽에 붙여서 설치를 하고요. 밖에 있는 저장 탱크에서 이송 펌프, 기어 펌프로 서비스 탱크에다 올려놔요. 서비스 탱크는 소량만 저장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낙차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 탱크하고 버너하고 거리는 얼마냐? 2m 이상 거리라는 거죠. 즉 이렇게 커다란 저장 탱크가 있으면 서비스 탱크가 높게 설치해서 실내가 있다면 그래서 이쪽으로 서비스 탱크를 올려놓으면은 이 펌프는 뭐예요? 기어 펌프이고요. 여기에서 낙차에 의해서 버너로 공급이 돼요. 이런 구조이죠. 그리고 밖에 저장된 저장 탱크는 1 내지 2주일 양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이고 서비스 탱크는 뭐예요? 2 내지 3시간 정도 분량만 저장을 하는 거죠. 1, 2, 2, 3 이어지죠. 숫자가. 그 다음 밖에 있는 저장 탱크는 40 내지 50도씨 정도로 예열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얼마 정도 예열하냐면은 40 내지 얼마? 60도씨 정도까지 예열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한 10도 정도 이상 더 올려주는 거죠. 한꺼번에 높은 온도로 팍 갑자기 가열하면은 기름에서 유증기 성분이 생깁니다. 기름이 약간 끓어서. 그러면 증기 성분이 생기면은 기름백 안에 흘러갈 때 어때요? 액체가 흘러가는데 상부의 증기 상태, 기체 상태가 고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송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버너 직전에 또 한 번 가열하는데 이게 오일 프리히터예요. 이처럼 세 차례 나눠서 1, 2, 3단계로 가열을 하고요. 이때는 10도 정도 더 올려서 40 내지 한 60도 정도까지도 예열을 합니다. 가열하는 방식은 증기관을 통과시키거나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관을 이 탱크 속으로 이렇게 배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데펴주는 방식. 또는 온수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수가 흐르는 관을 어때요? 이 속에다 온수관을 방바닥에 묻는 방열관처럼 설치를 해서 온수식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치가 뭐냐 이제 오일 프리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오일 프리히터 나오고 버너 나오기 전에 오일 프리히터는 최종적으로 분사하기 적절한 온도까지 예열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버너 직전에 물론 전자밸브도 달려있지만 비상용으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전에 뭐가 있느냐 연료를 분사해서 압력을 가해주는 분연 펌프가 있어요. 분연 펌프는 연료를 분사하는 펌프인데요. 분연 펌프를 다른 말로 메타링 펌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메타링 펌프가 있고 오일 프리히터 그다음에 메타링 펌프 이런 전에는 설명은 이게 한 번 써놨지만 여과기 같은 종류는 다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탱크에서 오일 프리히터로 본격적으로 가열되기 전에 수분도 제거해주고 혹시 기름 중에 딸려 내려오는 공기 같은 게 있으면 공기도 어떻게 미리 제거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기를 빼주는 것을 에어 체인버라고 하고요. 그 비중에 공기가 고여 있다면 빼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중유 중에 남아있는 수분이 혹시 같이 딸려 올라오면은 수분을 제거해주는 유수 분리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유량계도 설치합니다. 유량계는 기름의 양을 측량을 해주는 것이죠. 사용되는 기름의 연료 사용량을 측정을 해주는 유량계도 설치를 하고요. 물론 유량계도 여과기 기본이죠. 그리고 유량계뿐만 아니라 오일 프리히터도 중요한 장치 앞에는 여과기 필요하지만 뭐가 또 하나 필요해요. 중요한 장치 앞에 두 가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여과기와 우회배관, 바이패스라고 하는 거. 현장에 가면 그래서 장치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덕지덕지 장치 붙어 있고 또 옆으로 돌아가는 배관에 장치가 있고 그 장치마다 앞뒤로 뭐예요? 차단하고 열고 할 수 있는 밸브들이 붙어 있어서 그게 세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장치 하나만 딱딱 눈에 들어오면은 그 배관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환유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이냐면요. 분연 펌프, 메타링 펌프에서는 압력을 엄청 가열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가압을 하면은 이게 버너로 높은 고압으로 분사되기 시작하는데, 자, 이게 전자 밸브라고 칩시다. 그리고 버너가 전형적으로 분사가 돼요. 하지만 기름의 양을 조절하는 거, 배관의 통로를 서서히 좁혔다 늘렸다면서 기름이 분사되는 양 자체, 유량 자체를 조절하는 유량 조절 밸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분사되는 압력은 거의 일정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버너에서 연소량 조절을 위해서 유량 조절 밸브가 양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면은 이 속의 배관의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죠. 그래서 만약에 연소량을 줄일 때 분연 펌프, 메타링 펌프는 거의 일정하게 압력을 가해주지만 남는 기름이 서비스 탱크로 돌아갈 수 있는 관을 설치합니다. 이 되돌아가는 관을 뭐라고 하냐? 환유관이라고 해요. 환유관. 물론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면 그래서 관이 어때요? 내려온 관이 있는데 다시 올라오는 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배관이 계통이 복잡하게 보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면 안 돼요. 원리상으로 그게 왜 필요한가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부하 시에, 즉 버너에서 연소량이 적을 때 버너로부터 다 뿜어지지 않고 남는 잉여 중유, 남는 중유를 다시 서비스 탱크 쪽으로 되돌려주는 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환유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일 프리히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일 프리히터는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기름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 예열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중유 예열기라고도 하고 기름 예열기 다 똑같습니다. 오일은 기름이고 프리가 PRE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고 뭐뭐 전에 라고 했었죠. 같은 용어 들어가는 거 프리 퍼지라고 있었죠. 점화 전에 연소실 내부를 환기를 시켜주는 거. 자, 이 오일 프리히터에서는 어떻게 가열하냐면 일반적으로 가열원은 전열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열하는 종류는 세 가지예요. 가열하는 것은 방법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전열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증기로 가열하는 증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온수 가열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열식 또는 전기식, 증기식, 온수식 세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가열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버너는 아주 정밀하게 제어가 돼서 적정한 온도가 실시간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발빠르게, 응답 속도가 빠르게. 그래서 주로 그냥 전열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전기가 가장 조절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후에 온도계를 설치해 준다. 오일 프리히터는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가열이 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출구 쪽에, 전후란 것은 입구 쪽, 출구 쪽에, 출구 쪽은 버너 쪽을 말하죠. 그쪽에 설치를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열된 온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탱크에서 내려오는 온도, 최종적으로 예열하기 전의 온도를 또 설치를 해서 도대체 몇 도 정도 상승했는지, 열량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전후에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중유를 가열해서 점도를 낮춰서 분무를 아주 양호하게 해주는데, 별 말이 없으면 B급 중유약도는 80, 90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C급 중유로 품질이 낮고 점도가 많은 경우는 더 많이 가열해야 되는데 80, 90이 아니라 80에서 105도까지도 가열이 된다. 이 정도 범위에서 시중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밸브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전자밸브는 그림에서 마지막 버너 직전에 비상시 연료 차단을 하고요. 설치 위치는 버너 직전에 설치하겠죠. 그 다음에 전자밸브 지나서가 아니고 버너가 있으면은 버너 바로 직전에 전자밸브고요.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뭐냐? 유량 조절 밸브죠. 물론 기름이 흘러갈 때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 유량 조절 밸브는 부하에 따라서 연료량을 조절하죠. 이 부하라고 하는 경우는 기계가 하는 일, 짐지는 일인데요. 즉 증기 사용처에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일러 본체 압력이 얼마나 올라가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압력이 떨어지는 거면은 어때요? 불을 좀 떼줘야 되고, 압력이 빵빵히 찼다 그러면 불을 줄여줘야겠죠. 이처럼 압력을 감시해서 이 신호를 보내서 불을 자동으로 느리고 줄이고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증기압력 조절기가 압력을 체킹하고 있고, 증기압력 조절기 신호가 유량 조절 밸브로 연동이 되어서 유량 조절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죠. 가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증기가 꽉 찼어요. 압력이 높아졌어요. 너무나 불을 세게 떼면 안 돼요. 불을 줄여야 돼요. 유량 조절 밸브가 닫혀야 돼요. 저연소로 내려가야 되는데 조절이 자체가 안 돼. 그러면은 터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유량 조절 밸브가 저연소로 내려가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누가? 전자 밸브가 연료를 차단해 버리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 작동되든지 말든지 이 밸브를 차단하면은 최종적으로 연료가 분사가 멈추기 때문에 보일러가 정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동이 되는 인터록은 뭐예요? 유량 조절 밸브가 저연소로 전환이 안 될 때 전자 밸브가 작동되는 그런 자동제어, 저연소 인터록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게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그 다음 메탈링 펌프라고 하는 게 나왔죠. 분연 펌프, 연료로 분사해주는 펌프이다. 압력을 가한다고 그랬는데요. 메탈링 펌프는 분연 펌프 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연료 기름의 일정한 분무 유압을 유지시켜주는,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중유의 가열 온도와 현상인데, 중유를 너무나 높게 가열할 때, 너무나 뜨겁게 예열할 때, 그 다음에 너무나 예열 온도가 낮을 때입니다. 먼저 낮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낮으면은 계속 끈적끈적합니다. 점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안개처럼 분사가 잘 되지 않아요. 무화불량입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분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버너 노즐에서 끈적거려서 안개처럼 분사는 안 되는데 어거지로 밀어내면 쭉 흐릅니다. 이렇게 물 쏘듯이 이렇게 질질 흐르는데 연소실 밑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안개처럼 안 됐기 때문에 그름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투시구에서 들여다보면은, 투시구에서 이런 데 보면은 불이 동일하게 이렇게 로켓 똥구멍에서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길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길이, 화염이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치우친다, 치우칠 편, 흐른다, 화염 편류 그렇게 말합니다. 화염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정확히 말하면 밑으로 떨어진다. 거름이 생기고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가열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끓어버려요. 끓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름 증기가 발생해요. 유증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으면은 성분이 분해가 되기도 하고 유증기, 기름 증기가 발생하게 되어서 기름의 성분이 분해가 됩니다. 현상. 그 다음에 무화 불량이 아니고, 무화는 안개라는 소리예요. 안개처럼 되기는 되는데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후 하고 일정하게 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증기가 같이 나가니까, 원초적으로 설명해 보죠. 설사하는데 동시에 방울 끼면 어떻게 돼요? 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매우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가 되기는 하는데 부다다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이 분해가 되어서 증기도 생기지 하지만은 기름 성분이 분해가 돼서 탄소 성분, 수소 성분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밑바닥에 탄소 성분만 어때요? 노즐 끝에가 찔찔찔 흘러서 탄화물, 즉 카본 블랙 같은 것이 노즐에 끼기가 쉽다, 달라붙기 쉽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어떤 원리나 그림을 통해서 천천히 이게 보시고, 아, 이렇게 순서가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외워야지 줄줄줄 나옵니다. 이걸 중간식에서도 간혹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고 외우면은 한계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액체 인류의 기름 종류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체 인류의 종류와 성분이 어떨까? 이건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먼저 LNG, 영어로는 liquefied, QUE, liquefied. 원래 액체는 LIQUID, 그래서 liquid가 그냥 액체인데 동사형으로 영어로 하면 liquefied라고 합니다. liquefied, 액화를 시킨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입니다. 액화시킨 천연가스의 약자이고 주성분은 메탄, CH4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하는 지역에 따라서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 이란 이런 것 등등에서는 메탄이 거의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련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생산이 되는 것들은 소량의 에탄 성분도 물론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도시가스 재료로 많이 쓰고요. 이게 도시가스 주 원료로 사용하는 거죠. 공기보다 가벼운데 공기는 분자량이 평균적으로 약 29 정도 나갑니다. 정확하게 하면 28.964 정도 되는데 29 정도 나가고요. 메탄은 분자량이 얼마냐면은 CH4,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탄소 하나에 원자량이 얼마? 12. 수소는 하나에 1짜리인데 그게 4개 있으니까 더하면은 얼마냐? 16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를 해도 이만큼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기는 22.4리터의 무게를 재면은 29g 나가는데 메탄은 22.4리터 1몰의 부피를 재면은 얼마? 16g 나가는 거예요. 공기보다 가벼웠습니다. 따라서 누설이 되면은 위로 날아가 버려요. 바닥에 체류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메탄은 비등점, 대기압에서 끓는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 중요한 특징들은 숫자 등장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한 번씩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설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이 도시가스 주 원료로 쓰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메탄가스가 누설이 된다면 결국에 천정 쪽으로 달라붙게 되겠죠. 그래서 천정 쪽에서 30cm 이내에 환기구도 설치하고 가스 검지 장치도 설치합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가스 검지기 센서를 천정 쪽으로 부착한다. 그 다음 가스가 누출됐을 때 외부로 배출되기 위한 환기구도 천정 쪽으로 단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화천연가스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거예요.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액체로 만들어서 수입을 한다. 반대로 기화를 시키면은 부피가 천연가스가 액체로 되어 있던 것이 기화가 되면, 기체가 되면 600배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사용하는 주 원료로 이 메탄가스를 사용하고요. 발열량은 메탄 하나만 기준일 때는
8,100kcal per 노멀 입방미터. 표준 상태의 부피 1 입방미터일 때 8,100kcal가 나오는데 실제로 도시가스는 이보다 높습니다. 발열량이. 즉 다른 걸 혼합하거나 다른 가스를 성분을 혼합하거나 하고 믹싱을 해서 발열량을 맞춥니다. 이게 가스의 공급 기준이라고 하는 도시가스 공급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LPG입니다. LPG는 똑같이 L은 liquefied, 액화시켰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페트롤리움 나와 있는 것은 프로판이 아니에요. 페트롤리움 그렇게 읽습니다. 석유라는 뜻이에요. 석유. 그래서 석유가스를 액화시킨 것, 액화소유가스 약자이고요. 주성분은 분자식으로 볼 수도 있고 한글로 볼 수도 있습니다. C3H8 프로판입니다. 탄소가 C가 탄소가 3개, H 수소가 8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탄소, 탄소, 탄소 이렇게 일자로 배열되어 있고 주변에 탄소를 주변으로 뺑 둘러서 거미발처럼 수소가 이렇게 H가 8개가 쭉 붙어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탄소가 셋, 수소가 5면 8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4H10 부탄인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주성분이에요. 나머지 프로필렌, 무틸렌이라고 하는 분자식으로 볼 필요는 없고 기능사에서는 한글로 된 것만 암기해도 됩니다. 프로판, 부탄이 두 가지가 주성분이다. 한 가지만으로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프로판은 비등점 끓는 온도가 영하 42도 설명 한번 한 적 있죠. 부탄은 영하 0.5도. 그러니까 겨울에 이걸 사용하면은 가스 용기통 속에 프로판은 증발이 잘 돼요. 가령 영하 5도다. 바깥의 기온이. 그래도 영하 42도부터 증발이 되기 때문에 프로판 성분은 다 증발이 되는데 영하 0.5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부탄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통 속에. 기화가 잘 안 되죠. 따라서 LPG를 사용할 때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기화가 되는 방식을 사용하면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성분, 가스 성분이 달라요. 가스 성분이 다르면은 프로판의 발열량이 약간 다르고 부탄의 발열량이 다른데 부탄이 더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부탄이 안 나오고 프로판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가스가 기화되어서 나오는 양도 적고 발열량도 떨어지고 여름에는 가스가 기화돼서 충분히 부탄까지 다 나오니까 여러 가지 성분이 나오고 발열량도 높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기화를 시키는 방식은. 그래서 도시가스 자체가 공급이 안 돼 있는 교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따로 아파트 단지 내 별도의 가스 저장고가 따로 있어서 LPG 저장실이 따로 있죠. 그 LPG 탱크 로리차가 오면은 LPG 상태로 액체 상태로 받았다가 기화기라고 하는 강제 기화 장치를 통해서 강제로 기체로 만들어서 각 세대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계절에 관계없이 성분도 일정하고 발열량도 일정하게 되겠죠. LPG는 기화가 되는 프로판, 부탄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왜 그런가? 좀 전에 메탄 했던 것처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3H8이니까 C가 탄소가 하나에 12짜리가 3개가 있죠. 36. 수소가 하나에 1짜리 무게라고 했죠. 근데 이게 8개 있어요. 8이죠. 2개를 더하면 44입니다. 공기는 1몰의 22.4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 상태면 1기압 0도씨에서 29g 나간다. 공기는 분자량이 29라고 그랬는데 프로판만 봐도 벌써 48이고요. 부탄은 계산하면 분자식으로 하면은 분자량이 얼마? 58 나갑니다. 프로판은 44 나가고요. 공기보다 한참 무거운 숫자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누설이 되면은 바닥에 쫙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LPG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구라든지 누설될 때 바깥의 공기하고 통해서 확산이 돼서 빠져나가게 체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환기구나 가스를 검지하는 검지기가 바닥 쪽으로부터 30cm 이내에 부착이 됩니다. 그 다음 발열량이 높다 그랬는데 이 기준은 뭐냐 하면은 LNG에 비해서 즉 메탄에 비해서 이런 소리입니다. 메탄에 비해서 매우 발열량이 높고요. 메탄은 발열량이 8,100kcal 정도 된다 그랬는데 프로판은 24,000, 부탄은 30,000kcal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연소할 때 약 25배 정도의 공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기량을 한번 비교해 보죠. 연소 시 필요한 공기량 최소
연소 반응식까지 동원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산업기사 기사이고요. CH4는 얼마나 필요하냐? 약 10배 필요합니다. 공기량이. C3H8은 약 25배 필요합니다. 뭐냐? 프로판에 1 입방미터 연소시키려면 공기가 25 입방미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탄 CH4 1 입방미터를 연소를 시키려면 공기가 약 10 입방미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량이 프로판이 몇 배 들어가요? 2.5배 들어가죠. 무엇에 비해서? 메탄에 비해서 2.5배. 발열량도 얼마냐? 약 2.5배.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공기도 2.5배, 발열량도 2.5배. 탈거리가 많은 거죠. 보면은 탄소 하나 타고 수소 4개 타는 것과 탄소 3개 타고 수소가 8개 타는 것. 탈 건더기가 많잖아요. 열량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LNG다, LPG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원유지대, 탄전지대, 뭐 석탄지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지만 석탄 자체를 가공하거나 건류 말리거나 또는 연소시키는 장소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거나 등등 관련 장치에서 부생되어서 파생적으로 부가적으로 나오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석수, 고발 4가지가 있는데요. 석탄가스, 수성가스, 고로가스, 발생로가스 주성분을 간혹 물어보는데 석수고발, 수일질, 수메일, 수일질, 지릴탄, 지릴수 암기 방법입니다. 석수고발, 수메일, 수일질, 지릴탄, 지릴수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인데 석탄가스는 수소, H2, CH4, 메탄, CO가 일산화탄소이고요. 그 다음에 수, H2, 수소 1, 일산화탄소, N2가 질소예요. 지릴탄, N2 질소, CO 일산화탄소, CO2가 뭐냐? 탄산가스예요. 발생로가스, 질소, N2 질소, CO 일산화탄소, H2 수소입니다. 자, 발생로가스를 코르그가스, 코르크가 아니고 코르그가스, 코르그가스. 그 다음에 고로가스, 여기 나오는 고로가스 있죠. 고로가스는 뭐냐면은 철광석을 재련을 해서 철 성분을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재련해서 녹여서 만들 때 그게 이제 용광로 이름이 고로인데 그때 발생되는 가스가 고로가스입니다. 용광로 속에 쇳물 속에 철광석을 펑펑 넣고 또 같이 뭘 넣냐면요. 코크스를 같이 넣어요. 코크스 덩어리 딱딱한. 그러면은 높은 온도에서 코크스가 연소가 되면서 철광석이 녹으면서 바위가 녹고 그러는데 같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거운 성분만 밑에 깔아앉아요. 무거운 성분이 뭐냐? 쇠예요. 쇠 성분. 쇠를 뽑아내는데 제일 먼저 뽑아내는 쇠가 뭐냐? 선철이라고 그래요. 선철. 이걸 제조하는 용광로인 고로에서 발생되는 가스 위쪽에서 불완연소가 되면서 나오는 가스 고인 거 이게 뭐냐면은 고로가스라고 한다. 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계 가스는 단일한 성분 한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수성가스라고 하는 경우는 수성가스가 금성, 수성, 화성의 그런 가스가 아니고 물, 수자, 조성한다 그런 소리예요. 물로 조성한다. 물로 만들어내는 가스다. 물로 만들어내는 가스. 뭐 어떻게 하느냐? 뭔 물로 가스를 어떻게 만들어내? 재료가 필요한데요. 코크스가 필요해요. 자, 이게 코크스예요. 석탄을 구워놓은 코크스인데 코크스는 주성분이 뭐가 되냐? 탄소가 됩니다. 코크스에 있는 휘발분 성분이 뭐니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주성분이 연소가 될 수 있는 가연 성분이 주로 탄소만 남게 되고요. 약 1000도 정도 뻘겋게 적열 상태, 열받은 상태에서 수증기를 쏘입니다. 수증기는 분자식이 H2O죠. 그러면은 이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분해가 되면서 수증기에 H2가 떨어져 나오고 O가 떨어져 나오는데 O가 C하고 합해져서 H2CO 로 나오는 것이고요. 수증기를 분사하면서 주변에 있던 공기가 같이 분사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죠? 질소 들어있죠. 산소는 이게 연소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고요. 그래서
남는 가스가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수성가스 주성분 석수고발 할 때 혼합돼서 나오는 가스가 수소 분리돼서 나오죠. 일산화탄소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이 분사됐던 공기 중에 포함된 칠소 나오죠. 수일칠 이렇게 해서 수성가스의 구성성분 세 가지가 됩니다. 물론 주성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가스 혼합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는 도시의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가스가 아니다 그랬죠. 도시가스는 주로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수입기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 사업소에 수입기지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도시가스 사업소에 이것을 공급합니다. 이것을 LNG 공급관이라고 하는데요. 공급을 받으면은 도시가스 사업소에서는 이것을 기화를 시키고 가공을 하고 여러 가지 가스를 또는 가연성가스를 혼합도 하면서 발열량도 조절하고요. 등등을 해서 각 수용가로 다 공급을 해요. 수돗물처럼. 이게 도시가스입니다. 각 수용가로 이제 공급이 되는 게. 그래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것으로서 배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석유가스, 즉 LPG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프타, 원유로 가공할 때 나오는 초반에 저비점으로 나오는 물질, 나프타를 가공할 때 나오는 가스, 또는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해서 만든 천연가스 다 통일해서 아무튼 이런 것 등등을 다 어때요? 포함해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을 도시가스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뿐만이 아닙니다. 배관을 통해서 도시 각 수용가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 가스 상태, 그것을 다 도시에 공급되는 가스, 도시가스라고 하고요. 도시가스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뭐냐? 주로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거예요. 메탄이 주성분이 많죠. 그런데 천연가스는 메탄인데 열량이 한 8천 얼마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나 그 정도로 공급하면 안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도시가스 발열량을 보면은요, LNG를 주로 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2015년부터 9,800 내지 1,600kcal 정도, 지역마다 약간씩 지역 사업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약 이 정도로 공급이 돼요. 그냥 평균적으로 10,000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메탄만 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죠. 따라서 다른 성분을 조금씩 섞는 거죠. 다른 성분을 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석탄을 가공한 이런 부생가스 또는 뭐 코크스 건류할 때 나오는 가스 또는 원유의 부생물, 중유를 갖다 분해해서 나오는 것 등등 또는 LPG 가스를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로는 이 종류 중에서 깨끗하게 LPG와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한다. 뭐 가로 속에 있는 강원도 일부, 강릉, 속초, 경북, 안동, 제주도에 있는 LPG하고 공기하고 희석을 해서 하는 혼합가스를 공급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로 LNG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점점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연도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종류의 가스를 자고로 공기와 혼합을 해서 발열량을 조절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공급 규정에 가스 같은 경우 기능사에 공부하면은 등장하는 용어들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발열량은 외우기 어려우면 약 10,000이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약 10,000kcal 정도 된다. 이 내외예요. 이 언저리입니다. 9,800에서 1,600 사이니까 지금 공급되는 것은 그 다음에 만약 LPG를 사용해서 공급하는 지역이 있다면 15,000까지도 유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그러면은 주로 천연가스를 주로 공급원으로 사용해서 주 원료로 사용해서 공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약 10,00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도시가스 불순물 함량 기준은 기능사 시험에서는 에너지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들은 황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 황화수소는 뭐 얼마 이하로 암모니아는 아예 검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준들은 가스 기능사 자격증에서 보통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 LPG 취급할 때입니다.
LPG를 취급할 때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LNG는 주성분이 메탄이다 그랬고 주로 어떻게 공급되냐? 도시가스 원료를 쓰기 때문에 배관을 통해서 공급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LPG를 사용할 때는 LPG 성분이 프로판, 부탄 주성분인데 주로 용기에 담아서 많이 사용해요. 물론 도시가스 연료로 이걸 갖다가 LPG를 도시가스에 사용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업소에서 사용되는 LPG를 보면은 주로 어디에다가 용기에 담아서 공급을 합니다. 예, 저장 탱크 또는 탱크로리 또는 조그만 용기에 담아서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LPG 취급할 때는 용기, 가스통을 전락, 굴을 전 떨어질 락, 높은 데서 뭐 통을 쭉쭉쭉 굴린다든지 또는 가스 차량에서 내릴 때 통통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 이런 소리입니다. 전락이 굴러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용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이제 용기를 보관합니다. 그러면 용기에서 압력 조절기 걸쳐서 가스 기구까지 연결이 돼 있겠죠. 배관이 돼 있는데 이 배달된 용기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보관을 해 놓는 장소는 가스 용기에 직사광선이 직접 햇빛이 비치는 것은 피하고 용기 표면 온도가 뜨거워지면 안 되는데 모든 가스 용기는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4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LPG 용기뿐만이 아니고 온도 이것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찬 곳에 보관하고 열받지 않게 공기가 잘 유통이 되어서 혹시 누설 체류가 되는 가스가 없도록 하고 2m 이내에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금지한다. 이것도 2m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선거리 2m고요. 그 다음에 8m 이상의 우회의 거리를 유지하라. 화학이, 번호나 이런 걸로는 우회 거리와 직선 거리가 좀 다른데 우회 거리는 뭔가 장애물이 있다면 돌아가는 거리를 우회 거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선 거리하고 좀 다른 의미죠. 화학기로부터 8m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은 중간에 직접 불이 타는 연소기구와 저장 용기 사이에는 뭔가 돌아가는 코스가 있도록 격벽이 가로막혀 있다든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이런 코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용기 밸브에 혹시 겨울철에 서리가 달라붙다든지 얼음이 달라붙다든지 하면은 망치로 깨지 말고 40도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60도로는 사실 명기가 된 것이 요즘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요. 온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물을 따뜻한 물을 그냥 부어서 얼음을 녹이고 서리를 녹이는 걸로 돼 있고 만약 그게 아니면 열스포 뜨거운 물수건이죠. 60도 정도로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아서 이렇게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스 밸브를 개방을 하면은 갑자기 고압의 가스가 좁은 밸브 틈새로 빠져나가면서 그 밸브 주변이 차가워져서 거기에 설이나 얼음이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줄 톰슨 효과라고 하는데 이 과학적인 현상은 나중에 냉동 자격증 공부할 때 줄 톰슨 효과를 반드시 알아야지 냉동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그 냉동 자격증 여러분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